그러니까 이게 달러 값이 막 어제 달러 값과 오늘의 달러 값이 막 변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시고 막 이러실 텐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전에는 거의 이제 고정환율제였죠.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 이제 여기 그래프에서 여기 이렇게 파란 줄로 되어 있는 게 달러에 대한 수요예요. 우리 달러가 필요하다. 미국 달러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이 빨간 줄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상향하는 게 달러 공급입니다. 시장에 달러가 이제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따지면 이제 달러 값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1,100원에 이제 달러 값이 결정이 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고정환율제로 1,000원에 묶어놨다고 해볼게요. 그럼 요 가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지금 공급은 여기까지 오고 수요는 여기까지 오는 거죠. 요 가격에는. 그래서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있는 거죠. 자, 저만큼의 초과 수요가 있을 때 우리는 저만큼의 초과 수요를 줄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줄이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공급을 저쪽으로 늘려주거나, 그렇죠? 아니면 수요를 이쪽으로 줄여주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서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겠죠.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려면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공급 곡선을 갖다가 이제 옮기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공급 곡선을 이제 옮긴다 그러면 공급 곡선을 저쪽으로 이제 옮기니까 이 1,100원, 지금 시장 가격에서는 원래 1,100원이 돼야 되는데 고정환율제에서의 가격, 달러 가격 1,000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급 곡선을 저쪽으로 이제 옮겨주는 거죠. 이거 공급을 늘린다는 얘기죠. 달러 공급을 늘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외환 보유고를 써야죠. 외환 보유고가 갖고 있는 달러를 풀어줘야 됩니다. 달러를 이제 공급해주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를 줄이는 현상을 한번 보면요. 수요 곡선을 이제 옮기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1,100원이 이게 시장 환율인데 이거를 1,000원에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수요 곡선을 이쪽으로 쭉 옮겨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달러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원화에 대한 이제 수요를 높이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자율을 낮춰준다든가 아니면 한국에서 이자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뭐 정반칙을 쓸 것 같으면 수출입 쿼터제 같은 거죠. 너네들 달러 들 줄 테니까 수출입 그만해 이런 거. 통화 정책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수요를 조정해줘가지고 여기에 맞추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정환율제가 되려면 실제로 시장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가격이 이제 그냥 유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외환 보유고를 이제 확충해서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고정환율제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환율하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볼 토픽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인플레이션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이자율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환율이랑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물건값과 달러값이 어떻게 이제 관련이 되는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구매력 등가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이죠. 한국과 미국에 있는 어떤 물건의 가격은 등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물건을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한국에서 살 때랑 미국에서 살 때랑 그게 똑같은 스마트폰이라고 그러면 그게 어디서 사든지 상관이 없게끔 환율이 결정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여기에서 PKW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사는 스마트폰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코리안 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국에서 스마트폰 살 때는 PKW만큼 돈을 주는데 미국에서 사면 P달러만큼 줘야 돼요. 그러면 미국에서 그만큼 산 거를 갖다가 여기 환율 조정해서 이거 원화로 만들면 이게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환율이라는 놈은 양국의 물가 차이로 결정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조금 아까는 이거를 갖다가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었는데 그럼 스마트폰 말고 컴퓨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통 우리가 뭘 쓰냐면 물가 지수를 갖다 쓰는 거죠. 물가 지수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 한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거,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비교했을 때 그 소비자 물가 지수의 차만큼 우리 환율이 결정이 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우리 absolute 버전이라고 그러죠. 절대적인 구매력 등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상대적인 버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상대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오늘과 내일의 환율의 변화를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적 버전에서는 오늘의 이제 그 물가 지수의 차이가 환율을 결정한다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환율의 변화는 물가지수 변화가 결정을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게 상대적인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하려면 똑같은 물건 하나가 있는데 그걸 이제 한국에서 파시면 오늘 가격은 이런 건데 인플레이션이 한 파이 KW만큼 일어난다고 해볼게요. 그럼 1년 뒤에 이제 한국에서의 물건값은 그 물건값은 오늘은 PKW인데 인플레이션이 요만큼 일어나니까 1년 뒤에는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가격이 되겠죠.
1년 뒤에는. 그 다음에 이거를 미국에서 판다 그러면, 자, 미국에서 이거 일단 달러 가격이 있겠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파이 US만큼입니다. 그래서 요만큼 이제 미국에서 가격이 오를 거고, 이거를 갖다 이제 요 환율을 곱해줘갖고 원화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 파는 것과 한국에서 파는 것과 차이가 없어야죠. 왜? 똑같은 물건이면 1년 뒤에도 가격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똑같다. 그래서 뚝딱뚝딱 조금 이제 산수를 약간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델타 S라는 걸로 환율 변동을 갖다가 정의를 해볼게요. 그럼 이게 환율 변동하는 건 한국의 인플레이션율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의 차이로 결정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걸 이제 우리 그 상대적인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0%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요게 쭉 커가지고 한 10%까지 올라간다고. 좀 뭐 가상의 숫자지만. 그럼 이게 양수가 되죠. 이게 10%만큼 양수가 되면 이 공식에 따르면 S1이 S0보다 쭉 올라가야 되는 거죠. S1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여기서 S라는 게 달러 값이죠. S라는 게 달러 값이니까 달러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 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미국보다 많이 벌어지면 한국의 원화라는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하고 관련을 볼게요. 실제로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아마 이게 아닐까 싶은데, 환율과 이자율의 관계 말이죠. 미국에서 이자율을 올렸을 때 그럼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렇게 해서 환율과 이자율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예 하나만 들고서 여기에서 계속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1억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1억 원이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1년 동안 이 1억 원을 갖다가 투자를 하시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앞으로 1년 동안 1억 원을 한국에 있는 은행에 넣어놓겠다. 한국의 채권을 사겠다. 이런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1억 원을 이거를 달러화로 오늘 바꿔서 미국에다 투자를 하자. 그러니까 미국에다 투자를 해놓은 다음에 1년 있다가 그 달러만큼을 다시 원화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 두 가지의 경우를 딱 생각을 해보면, 한국 채권에 1억 원을 투자를 하시면요, 한국의 이자율이 향후 1년 동안 IKW라고 해볼게요. 그럼 1년 있으면 1억 원에다가 1 더하기 IKW만큼 벌겠죠?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게 그 이자와 원금만큼 버시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채권을 사신다 그러면 1억 원을 미국 채권을 사시려면은, 자, 미국 채권 수익률이 I달러라 그러는데 1억 원을 일단 달러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환율로 지금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달러 값이니까 요만큼의 달러를 미국에다 투자하면 달러만큼 이자 버시겠죠. 이자 벌고 나서 1년 있다가 요만큼의 돈을 그대로 지금 포워드 레이트로 환율로 원화로 바꿔주는 겁니다. 원화로 바꿔줬을 때 요것과 요것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이제 같아야 된다는 건데, 제가 지금 여기 포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저거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1년 뒤에 우리 달러 값이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달러 값이 뭐 1,100원이다, 뭐 1,050원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보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 이자율도 지금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예금하면 1년 뒤에 얼마, 이자 몇 % 붙는지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요 놈만 몰라요, 지금. 1년 뒤에 달러 값이 얼마가 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이럴 때 우리 보통 포워드 선도 거래를 한다 그러는데, 또는 선물 거래라고도 하고요. 요거는 뭐냐면 미래의 달러 값을 지금 거래를 통해서 확정을 지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의 달러 값이 1,100원이 될지 1,200원이 될지 1,000원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1,000원, 1,100원이라고 하자.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있어서 그래 좋다. 우리 1,100원에 하자. 그럼 1,100원에 지금 미리 고정을 딱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거래에서 아무 위험도 없는 거죠. 그렇죠? 다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자, 그럼 요 두 개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수식에 놓고서 역시 그 산수를 갖다 뚝딱뚝딱 해버리면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식들이 요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환율의 변동은 이자율 차이랑 같아진다, 이런 얘기죠. 이걸 이제 interest rate parity라고 부릅니다. 이자율 등가설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사실 이제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환율 변동만큼은 이자율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우리 아까 상대적인 PPP에서는 환율 변동은 물가 차이만큼에서 결정이 난다 그랬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자율 차이인 거예요. 자, 저렇게 이자율 차이로 이렇게 딱 봤다 그랬을 때,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이자율 등가의 관계를 우리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조금 편안하실 테니까. 아까 그 식을 따로따로 이제 써보면 조금만 변환을 해서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S라는 거는 현물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spot rate라고 하는 건데 지금 거래되는 달러 값입니다. 그 다음에 F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달러 값을 지금 고정해 놓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먼저 볼게요. 요거 이렇게 띡 보면 우리 F라는 놈을 잠깐만 신경해서 지워버리면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자를 올렸다 그럴게요. 한국보다. 미국에서 이자를 올렸다는 얘기는 이게 F가 고정되어 있으면 S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S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이 S가 지금 달러 값이니까 달러 값이 나중엔 더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달러 값이 올라가는 만큼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지금요. 미국에서 이자율을 올리면 보통 우리 생각할 때 그 나라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우리가 늘상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요 식에서도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 놈을 잠깐 무시하고 요것도 이제 달러 값인데 1년 뒤에 달러 값이죠. 예를 들어서 F가 커진다 그러면 1년 뒤에 달러 값이 오를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1년 뒤에 가격을 지금 고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치를 반영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기대치가 딱 봤을 때 아마 올라갈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I 달러와 IKW 중에서 IKW가 올라가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이자율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게. 이거는 무슨 소리냐. 사람들이 시장에서 앞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갈 것 같다.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떨어질 원화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 이자율을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앞으로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율을 올려줘야 된다라는 뜻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소개시켰던 그 식인데 요거 두 개가 보통 같았었어요. 같아야 되는 게 이자율 등가설인데 이놈이 더 크다고 해볼게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생각이 나는지. 아까처럼 여러분들 호주머니 약간 1억 원이었는데 1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1원을 갖고서 한국에 투자할 거냐 미국에 투자할 거냐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1원을 갖고 한국에 투자하면 1년 있다가 이만큼 버실 거고요. 그 다음에 1원을 갖다 미국에 투자하려면 일단 현물 환율로 달러로 바꿔야죠. 달러 바꾼 다음에 미국에 이자 벌죠. 그 다음에 그거 전체를 갖다가 원화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쓰시면 돼요. 이제 우리 이런 거는 이게 같아야 되는 놈이 이제 이쪽이 더 크니까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은 복잡하게 썼지만 이건 1원을 미국에 투자하는 거고 이거 1원 한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1원을 한국에 투자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 1원 갖다가 한국에 투자할래. 이제 그것만 갖다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각각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보시면 먼저 한국의 이자율에는 뭐가 생기냐. 갑자기 그냥 너도 와가지고 여기 뛰고 와서 다 저한테 예금한다는 거예요. 제 채권 산다는 거예요. 한국 채권. 너도 막 우리나라 채권만 살라 그래요. 한국 채권에 대해서 수요가 몰리는 거죠. 수요가 몰리면 한국 채권값 올라가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채권 가격 올라가면 수익률 내려간다고. 이거 내려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 개 똑같아질 때까지 내려가요.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그 다음은 어떤 건가요? S란 놈. 자, S란 놈을 보면 이제 너도나도 여기서는 뭐를 할 거냐면요. 원화에다 투자를 해야 되니까 지금 달러를 빌려올 거 아니에요? 달러를 빌려서 얘네들은 달러를 빌린 다음에 달러를 원화로 바꾸겠죠? 달러를 원화로 바꾸다 보니까 이게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거잖아요. 달러를 막 팔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공급이 막 늘어나죠. 달러 공급이 막 늘어나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달러 값이 떨어져요, 이게 쭉 떨어지면 언제까지 떨어지겠어요? 이게 떨어지면 이게 커지는 거죠, 지금. 이게 쭉 떨어져요. 언제까지? 이거 두 개 같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현물 시장에서는 이제 S가 쭉 떨어지는 거예요. S가 쭉 떨어져야 이제 이게 같아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걸 갖고서 이제 그 다음 거 볼게요. 달러를 이제 전부 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러를 빌려다가 여기 저 원화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럼 너도 나도 이제 달러를 빌리러 온단 말이에요. 자, 제가 미국에 있는 은행인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전부 다 와서 저한테 달러 빌려달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야, 이자율 그 정도는 안 된다. 좀 더 내라. 이러겠죠? 그렇죠? 이자율 좀 더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올려버려요. 이거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되셨어요? 이렇게 쭉 올리고. 그리고 나면 이제 요놈 F에는 이제 무슨 일이 생길지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원화에 투자하는 거고, 이거 이제 달러를 빌려갖고서 원화 막 투자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원화 이만큼 번 걸 갖다가 나중에 달러로 다시 바꿔야 되는 거죠. 달러로 바꾼다는 얘기는 달러 산다는 얘기잖아요. 달러 막 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요. 그렇죠? 올라가요.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되셨죠? 이런 이제 거래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이게 균형 상태에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자율 등가설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두 개가 이제 같아지는 균형 상태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론적이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요거를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트릴레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자본이동의 자유와 고정환율제와 통화정책의 독립성이다. 이렇게 쭉 써놨는데 자본이동의 자유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가서 애플 주식 마음대로 살 수 있죠. 그렇죠?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자본 미국에 가서 투자할 수 있고 미국 사람들 삼성전자 마음대로 살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자본이동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와서 사고 마음대로 와서 팔고 나가고 하는 게 되는 게 이게 자본이동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정환율제는 뭐 다 아시겠죠. 달러값 고정해 놓은 거. 그다음에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뭐냐면 미국이 이자율 올리든 말든 우리는 그냥 우리 경제 상황 봐서 우리가 결정할게 라고 얘기하는 게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를 놓고서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 된다라는 게 트릴레마예요. 외환위기 때처럼 한번 가보시면 우리나라 고정환율제였죠? 자본이동 자유 별로 없었죠. 그렇죠? 그때는 이자율 써도 돼요. 이자율 정책으로. 근데 이제 갑자기 우리나라 변동환율제로 바뀌죠. 자본이동 자유 많아지죠. 외국인들 지분율 한도가 없어지잖아요. 외환위기 지나면서. 이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자율 우리가 정하면 돼요. 그래서 환율과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환율과 이자율 간의 관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끝으로 우리 트릴레마 자본이동의 자유 그다음에 고정환율제 그다음에 통화정책의 독자성 이거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